윤석열 정권을 극우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극우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익, 우파, 보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민족주의, 온정주의, 공동체주의에 기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민족주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극우 정권이다. 보통 극우를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이 히틀러를 상상할 겁니다. 히틀러 정권은 파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시즘은 민족주의 플러스 전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국가의 단위로 생각하고 하부 개인들은 종속 변수로 생각해서 자유를 억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 민족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극우 아닙니다. 일단 전체주의는 맞는데요, 극우니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주의 중에 가장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를 북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도 가지고 있고요, 스탈린주의도 가지고 있고요, 전체주의도 가지고 있고요, 봉건적 유교주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모든 체제적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익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친일 매국이다, 반민주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든 민족주의든 어떤 주의와 이념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요, 지향하는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뭘 지향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독점적 권력 유지가 목표인 겁니다. 국정 목표가 없는 정권, 권력 유지가 목적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겁니다.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소래의 김수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네, 네,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긴장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드디어 이제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네, 첫 번째 이슈는 라이브는 오랜만인 김건희 여사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16일 공개 활동을 재개했지만 생방송으로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 여사의 공개 행보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럼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은 검찰 소환이라든가 네. 또는 뭐 언론에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를 주목해서 이슈를 쏟아내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공개 행보가 이제 정면 돌파 의지라기보다는 다시 해외 순방을 하기 위한 밑그림이 아닐까. 해외 순방을 위한 밑그림이다. 네,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버킷리스트로 아프리카 셰렝게티도 가고 싶고, 그렇죠. 킬리만자로도 가고 싶다.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네. 참. 저도 부럽습니다. 네. 네.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 그럼 소환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명품백 수수 관련된 아마 기사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두 번째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네. 김건희 소환은 오보인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공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검찰이 해당 보도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은 지난번에 검찰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부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검사들이 또 등용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검찰 일부에서 나오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일축했다. 이미 검찰 인사로 다시금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렇게 활개치는 겁니다. 물론 그 활개치는 목표는 버킷리스트인 외교 순방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최상병 이슈. 관련 이슈인데요. 공수처에 제출된 이 수사 당사자들의 핸드폰이 전부 다 깡통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히 나눈 소통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해온 박진희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필요한데 3년 가까이 사용해 성능상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됐다며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데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3월 이종섭 전 장관 역시 교체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 휴대전화를 원래 쓰던 폰은 그럼 어디 숨겨뒀을까요? 버렸을까요? 숨겨뒀겠죠. 숨겨뒀겠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증거인데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통화 기록은 1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기가 한두 달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특검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요. 산유국의 꿈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벌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균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주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 탐사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정부가 즉각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 가까이 들고요. 원래 이제 대한민국에는 1년 단위로 하나 정도 뚫을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500억 정도를 편성해 놓고 민간 투자 500억을 받아서 50%에서 시추공을 대륙붕에 뚫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 외국에서 오신 이상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끼게 되면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민간 투자가 어디에서 올지 확실치 않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정치권 이슈인데요.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가 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대선을 1년 앞두고 당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특수 상황에는 유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자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친명계 의원들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에 원조 친명 의원들이 쓴소리를 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7인의 멤버로 원조 친명이라 평가받는 김영진 의원은 당대표의 임기 단축과 연임 제한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장시간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고, 정성호 의원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 당원들만 민주당을 찍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 친명계의 분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치적 격변이라는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좀 똑똑한 척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비상 상황에는 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비상 상황이 뭐겠어요? 탄핵 또는 개헌, 반대급부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의 극단적인 처방을 할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그 당시에 흔들리지 않게 하자라는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 대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 의한 사당화라는 취지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거칠게 표현해서 이미 사당화된 거 아니에요? 뭘 더 이상 사당화하겠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총선에 이미 다 장악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을 더 장악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비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좀 덜 똑똑한 분들이 많이 똑똑한 척합니다. 네. 네. 대표 친명이시잖아요. 분화는 맞는 것 같으세요? 분화는 있는 거죠. 모든 조직이 분화는 있는 겁니다. 강원파로도 분화가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 제도라든가 규정이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병립형, 연동형 논쟁이 있었을 때도 네. 병립형이 옳다, 연동형이 옳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주의적 접근하는 사람들을 제가 늘 이야기하죠.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 네.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이슈 비슷한데요. 현충일에 우길기를 단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우길기를 걸어 논란을 샀습니다. 이 건물 고층 창문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장기가 여러 차례 걸렸고 현충일엔 우길기가 걸렸는데 해당 입주민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을 예상한 탓인지 여행 가서 아무도 집에 없다는 쪽지만 문 앞에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분 예전에도 한번 부산에서 이런 우길기 걸려서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일장기를 거셨고요. 이번에는 네네. 우길기를 거셨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혹시? 네네, 같은 분입니다. 이야, 근데 동네 주민으로서 이런 분이 있으면 어떡하죠? 네, 그래서 주민들의 이제 반발도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이제 부산의 의사로 알려지셨어요. 네. 네, 의사라고요? 네. 의사시고 이제 수영구청 측과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 측의 부당함을 이제 공론화하려고 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이랑 이제 광복절에도 우길기를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아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은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매국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렇죠.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가겠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복권 파워볼의 경우 역대 최고 당첨금이 무려 2조 800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로또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월에 기록한 407억 원입니다. 2004년 8월 정부가 로또 게임당 금액을 1,000원으로 인하한 뒤 로또 1등 평균 당첨 금액은 24억 원가량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자 당첨금 상향 조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보다 로또 당첨액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없네요. 로또 당첨된 적도 없고 네. 이게 외국보다 당첨금이 적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당첨금이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해외 복권을 이제 대행해서 네. 구매하기도 했었는데요. 작년 11월에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복표 발매 중개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미국 복권 대행 구매의 길이 아예 막히게 됐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복권의 당첨금이 많아지면은 시장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도덕적으로 네. 복권의 당첨 금액이 많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참 완벽한 자본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만큼은 자신이 없네요. 네. 네, 그런데 살인적인 물가로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국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도 빼앗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석유 파느니 복권이 난가요? 그렇죠. 복권이 낫죠. 네. 일단 복권은 보이니까 긁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또 이제 그 확률도 2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수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진영의 작전 타임은 민주진영 TV와 서울의 소리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진영 TV와 서울의 소리에서 공동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요. 양쪽으로 넘나들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소문난 초선 시간입니다. 실력이 검증된 초선들을 모시고 일주일간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듣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진짜 최고의 초선으로 엄선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울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김태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울산 동구에서 정말 어렵게 당선된
그 민주당 최초로 울산 동구에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어렵게 당선된 것만큼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정 부탁을 드렸었는데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그럼요. 그 형님이 하신 무조건 해야죠. 네, 박진영 선배가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 저는 뭐 진영이 형 하자면 합니다. 네. 네. 그 이전부터 굉장히 좀 많이 제가 좋아했던 분이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또 활약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저도 좀 같이 껴서 네.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 제가 당선 축하 전화를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초선이 되면은 재선할 꿈이 아니라 시장도 되고 대통령이 될 꿈을 꿔야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그 과한 말씀이시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되자마자 바로 지금 그 시장을 얘기하시고 대통령을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열심히 한번 의정활동 해라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이제 원내 부대표단에 합류를 하셨고요. 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정당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내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런 게 대해서 실무를 과거에 해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그 당에서 조직국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네. 울산시당 사무처장도 하면서 네, 지역 현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었죠. 네네, 그러다 막상 이제 조강특위원회 돼서 그 지역의 현실과 당의 상황을 같이 결부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네.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지기만 했던 분들을 네네,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인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바뀌신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세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고생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강특위 비공개 회의할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네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나가는 건 안 맞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수용이 됐고 아마 지도부에서 이 부분까지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이어서 당원민주주의 관련해서요. 지역위원장을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자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 중앙당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는 사람도 훌륭하지만은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전략적으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리 꼽는 것도 의미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의견들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봐요. 조화를 이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원내 입성하는 방법이 인재 영입도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네네. 근데 인재 영입만으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인재만큼 그 소위 말하는 그 당원 민주주의 절차. 능력이 있는 보좌진도 있고 네네. 당직자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에서 활동했던 분들한테도 기회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 네. 그럼 그분들은 진짜 지역에서 당원들과 함께 소통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도 들어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각각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원내대표단이 그 과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어쨌든 뭐 초선도로 많이 채워졌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현 시국에 맞게 개혁 선봉대, 개혁 기동대, 뭐, 개혁 기동대 이런 식으로 좀 짜여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보통 정치라는 게 뭐 그 주고받기잖아요. 네네네. 타협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22대 국회 시대 정신은 저는 타협은 아니라고 봐요. 타협은 아니다. 원칙이다. 네. 원칙이다. 네. 네.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고 그걸 지난 21대 때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에 그 네네.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에만 그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거든요. 네네.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고 이번에는 원칙대로 그리고 개혁을 해라라는 그런 그 민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월 10일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원구성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네요. 그렇게 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오늘 자정까지 그 협상 가져와라. 그리고 아니면 이제
토, 일 쉬고 월요일 날 저는 바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네. 18개 전체가 될지 음. 아니면 그 의석수만큼 해서 저희가 11개가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게 지금 민심 아닌가, 국민의 뜻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속에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3개는 꼭 가지고 오겠다라고 그렇죠. 전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협상에 들어가서는 법사위 외에는 내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사실은. 아니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저는 전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센데? 이거는 끝까지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고 네. 이게 협상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칙입니다. 원칙입니까? 네, 아. 이게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게 관리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많이 근데 하시는데 운영이 사실 영향가 없는 상임이에요. 그리고 운영위 자체가 지금은 보통의 시대와 좀 다르다고 봐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6 거부권을 네네. 14차례나 계속 하고 있는데 음.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까지 그 관례대로 여당이 맡긴다는 거는 이번 총선의 민심을 전혀 받들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과방위 그 방송 3법 이것도 분명히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과방위도 사실 별 영향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이제 세 개를 무조건 가져오는 게 네네. 타협안이 아닙니다. 네네. 이건 원칙이고 끝까지 저는 고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믿음이 가네요. 예, 우리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김태션 네. 부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에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의 뜻대로 원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절대 협상안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정말 최고의 알짜 상임이라고 하는 국토위, 산자위 이런 데는 줄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주는 건 문제 아니라고 봐요. 준 건 문제 아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 때문에 국토위를 꼭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저는 그 세 개 운영이 과방위 법사위 세 개를 가져온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뭐 이게 알짜배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원구성 관련돼서 이렇게 파행을 자초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용산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 같은 경우는 여하튼 대통령을 이제 국감하는 데인데 그 대통령실을 지금 대통령실에 권력이 너무 많잖아요. 뭐 최상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절대 뺏길 수 없다. 관례대로 그냥 가자라는 그런 것 같고 법사위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네네. 그런 장난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용산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꽁수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제 상임위 말고 이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얼른 들어와서 빨리 그 타협안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안 내놓고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전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법사위 이야기도 잠깐 해봤는데 법사위에 지금 박지원, 정청래, 네. 서영교 이렇게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고 또 이 라인업이 짜져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진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부담되면은. 네네네. 부담되면은 갑자기 지금 그 이야기면 이제 현역 의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특별한 상황, 네. 특별한 상황이라 하면은 탄핵 또는 개헌 그렇죠. 개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가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 부분이 바라지는 않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네. 좀 불행한 불행한 미래가 네, 될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사위도 이렇게 이런 소위 말하는 강성이라 부르는 네, 네, 철저히 네. 준비된 분들로 네, 네.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어요. 네.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제 이름 나왔던 분들은 정청래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이 부분은 아마 대표님 혼자 대표님과 박찬일 대표님과 아마 수석 두 분 정도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전혀 저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네. 부분. 네.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럼요. 했다고 정청래 하던데, 의원 네. 뭐 그런 실제로 정청래 의원이 유력한 후보긴 하잖아요. 실제로. 예, 예. 네.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떻게 조율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결국은 리더십을 우선적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법리에 대한 전문성을 우선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해서 정성래냐, 박주민이냐. 그렇죠, 맞아요. 정주민 됐으면 좋겠는데. 박청래나. 그러게요. 딱 그러네요 지금. 네. 예. 실제로 그러면은 1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은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지는 방향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18개 다 가져오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울산 지역 의원들하고는 이렇게 네. 한 번씩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울산 현안에 대한 게 있기 음. 때문에 울산 지역 의원들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분 얘기하길래 저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산에서는 뭐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받은 명령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엄중하게 이번 총선에 대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네네. 좀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기현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뭐 아예 그냥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여튼 좀 많이 피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런 부분이 있죠. 지역구에서 만나는 의원들은 멀쩡한데 맞아요. 국민의힘 당사에 가면, 와서 가면. 용산하고 이 당정 협의만 되면은 맞아요. 이제 이른바 저기 정신이 어디로 이제 가출하는. 맞아요. 아니 울산의 이제 의원들도 보면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으세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국정에 개인적으로. 관심도 있고 네, 실제로 생각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시는데. 합리적으로 하고. 네. 근데 용산에만 딱 들리고 용산하고 소통만 되고 나면 완전히 아멘모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모습은 좀 많이 놀래요, 진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원구성이 지연되고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부담이 있죠. 부담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럼요. 그 지역에서 지금 빨리 해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용산의 뜻에 따라서 좀 더 오래 쭉 어쩌면 장기전까지 가지 않을까. 막 그런 거의 생각도 합니다. 저도 그런 예측을 하는데 전국국회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이 국회를 무산시켜서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뭉개려고 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이거 대단히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어쨌든 민주당은 개문 발작 시켜야 되겠네요. 그럼요. 18개 다 갖고 가지고 가야죠. 실제로. 네, 네. 우리 그게 지금 총선이 그 결과잖아요. 네, 그거 네. 못하면 저희가 다시 또 심판받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김태선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의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환노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요. 네. 지역구하고 뭐 좀 관련성이 있나요? 그럼요. 제가 그 제 지역구가 노동자.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이 있는 아, 곳입니다. 현대중공업. 네네네. 정몽준 의원이 5선을 했던 지역이고 그럼 보수적이 아니에요? 정몽준 의원이 5선 했으면은? 보수적이죠. 네. 보수적인데 그 여야가 확연하게 나뉘어서 1대1 구도가 되면 네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죠. 해볼 만한 지역이다. 네, 그러니까 진보 개혁 세력이 다 같이 모은다면 해볼 만한 지역인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소위 말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이제 민주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청산의 대상이라 보고 있거든요. 아, 같이 우리도. 네, 네. 민주노총에서는. 예, 예. 그래서 항상 제3의 후보를 내요. 진보 네네. 개혁 세력에서 진보 쪽에 3을 내기 때문에 3자 구도가 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이겼던 네, 그런 네.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있어서 노조도 있고 민주노총도 네네. 있기 때문에 노조 그리고 노조 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네네. 지금 노란봉투법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들여오는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커트를 줄이는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진보적으로 나가보려고 지금 법안도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쨌든 그 노조들의 지지를 받았네요. 선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이 됐죠. 예, 뭐 그 대폭적인 전면적인 지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노조의 상층부와 조합원들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노조 상층부는 민주노총의
그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못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 밑에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많이 민주당을 지지해 주셔서 그 네. 결과로서 제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적 그 특성이 있고요.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거제도 맞아요. 그 노조 파업했을 때 가서 삼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울산도 현대중공업 때 80년 파업 때도 노무현 가셨고. 오셨죠. 네, 네.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도권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보고 이제 보수 야당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죠. 노동이 환노위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이었고 맞아요. 친노동적인 입장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네, 그렇죠. 네, 세 분이 그 완전히 참 노동의 환노위에서 삼총자로 유명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다 큰 정치인이 됐어요. 그렇죠.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네. 황송하다. 네. 뭐 그렇게 했는데 더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진짜 환노위에서. 네. 네. 그 세 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뭔가 하면요. 이해찬 총리하고 이상수 장관은 노동일을 접근하는데 인텔리 같았어. 노무현 대통령도 어쨌든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죠. 부산상고 그렇죠, 명문고등학교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느낌은 현장 노동자 같아. 한 번씩 작업복 입고 이거 머리띠 묶고 막 나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 그거를 이해찬 대표께서 예. 지난 울산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노무현 그 당시 의원이 실제로 노동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 정도 얘기했는데 저만큼 혼자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중에 이해찬 대표가 이거 수습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예, 예. 그래서 둘이 막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에피소드를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뭐 친노동 정책을 많이 하셨지만은 노동자들 사이에 있으면은 노동자로 안 보여.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들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맞아요. 노동자야 그냥 노동자 그렇죠.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게 노무현 네. 대통령의 매력이죠, 진짜. 네. 네, 바로 그냥 동질감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네. 네. 우리 뭐 김태선 의원도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32년 노동자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현대중공업 노동자였어요. 네네. 그 이제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그 월급으로 현대중공업이 네네. 주는 월급으로 뭐 그 학비 되면서 용돈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노동자의 애환이나 서름 같은 경우는 저는 아버지 통해서 많이 봤죠.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아들이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책 관련 질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란봉투법인데요. 네.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재발의하시겠네요. 그럼요. 지금 아마 오늘 그 발의를 하려고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그 논의를 좀 하다 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환노위에서 뭐 이용우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이 다 이제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발의를 할 거고 저 역시도 같이 발의를 해서 같이 좀 그 대안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환노위에서. 그래서 지금 21대 거를 기본으로 하고 더 추가할 거 더 추가하는 게 그래서 좀 더 진보적으로 그 이번 노란봉투법을 좀 만들어 보자. 색깔을 분명하게 하자.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노란봉투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물타기 한 건 알고 있으시죠? 21대 때. 그럼요. 네. 네, 많이 그 실제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다 지금 채워 넣으려고 네네. 그 환노위에서 채워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그 이제 그런 의원들을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산 장수의 이익과 집신 장사의 이익을 동일한 같이, 법안에 넣을 같이.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렇죠. 만약에 이 법의 실행에 의해서 조금 이익이 감소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법은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러네요. 않겠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노란봉투법은 어쩌면 굉장히 노동자의 기본법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노동쟁이를 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이고 네네.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는 원청과 교섭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애초에 헌법에 나와 있는 단체 교섭권도 행사를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노조 3법이 노조법 네네. 3조가 손해배상 청구인 그렇죠. 건데 네. 아니 일반 노동자들한테 노동쟁의를 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해서 그 수십억 원, 많게는 네. 수백억 원을 지우는 게 이거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파업이라는 단체 행동권 그럼요, 자체가 헌법에 회사에 기록되는 손해를 건데. 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협상의 도구로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건데, 네네. 그걸 가지고 그 손해배상을 수십억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고 네네. 노동자를 위해서는 좀 더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 우리 김태선 의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영일만 석유 이야기인데 네네. 이게 김태선 의원하고 왜 또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 김태선 의원이 울산시청에서 정무수석으로 근무를 했죠. 맞아요. 네네. 저는 울산시 울산 앞바다에 그 가스가 났었죠. 네. 그렇죠. 있었죠. 지금 그거 다 지금 끝나고 거기다가 원래는 네. VC 해상 풍력을 이제 기지로 변전 기지로 삼기로 했는데 이번 김승현 시장 시정부 바뀌면서 애초에 다 백지화 시켜가지고 그 VC 해상 풍력은 이미 그 불강력 쪽으로 만들어 온 게 있었어요. 그것만 좀 그 취하고 전에 있었다 있는데 그러더라고. 네. 네네네. 김승현 시장이 처음에는 아예 안 한다고 했다가 네. 가만히 보면 돈이 되거든요. 있는 게 있는데 뭐.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MOU 매치로 막 하고 있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튼 그거라도 좀 해놓은 게 네. 좀 낫다고 보는데 뜬금없이 석유 가스 매장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놀랬죠 저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쪽 산업 정책 좀 해보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게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 이제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회의를 하는데 이런 게 보고가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 급이 된다라고 네. 하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점차적으로 어디까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보고 내용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이게 계속 오고 갑니다. 네. 근데 그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고를 받다가 그거 좋네. 그거 한번 합시다. 빨리 준비해. 이거 아닌가 저는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라든가 다 무시하고. 이런 거 좀 무시하고 네. 아이디어 좋네. 언론에 네. 빵 터지겠네. 네, 네. 이거로 네. 한번 덮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저는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네. 산업부 같은 경우가 얼마나 철두철미한데 철두철미하죠. 이런 거 네. 하나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대통령이 그냥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 이거는 산자위에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바로 즉석에서 픽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네. 개인적 생각이지만. 네. 그 산업자원부인데 정식 명칭이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가 산업정책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옛날 경제기업처럼 산업정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분배해서 중소기업을 채우는 것은 중기부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산업부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에너지 일이에요. 맞아요. 대부분 에너지. 그리고 산업부는 여기서 완벽하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뭔가 이것도 저는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파헤치게 뭔가 나온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부산 엑스포 비슷하게 맞아요. 뻥카 날리기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죠? 높죠. 부산 네. 엑스포랑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무 준비도 없이 된다 했다가 부산 엑스포 완전히 처참하게 깨졌잖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그 오늘 왔었던 그 아브레우 박사. 아브레우, 네. 아브레우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시추를 해봐야 한다. 이거는 시추 마지막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추다. 뚫어봐야 한다. 이걸 누가 얘기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네네. 얘기하려고 지금 왔다는 게 네네. 전 믿기지도 않고 그리고 이분 회사가 뭐 액트 뭐였죠? 그렇죠. 액트지오. 네네. 여기도 지금 1인 사업체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아니 이런 기업에다가 이 시추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00억이 들고 실제 조 단위가 들 텐데 1인 사업자한테 이런 걸 맡겨도 되나 좀 약간 이게 지금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모르겠는데 지금 뜬구름을 너무 많이 잡고 있다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네. 아마 이것도 큰일 날 것 같아요. 엑스포처럼. 네. 문제는 여기에 울산시장이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자면 이제 포항 시민들 인터뷰하잖아요. 그렇죠. 포항 앞바다에는 석유가 나온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다고 하지 그런 거 좋죠. 싫어하는 사람이 맞아요. 없잖아요. 아니 당연히 울산시장 입장에서야 뭐 나면 좋지 뭐. 또 당연히 환영한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이렇게 지금 커지는 게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지? 이게 좀 문제가 좀 클 것 같긴 합니다. 점점. 아니 그럼 저기 두려워지고 있어요. 포항, 울산 인근 지역구 정치인으로서는 네. 입장이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석유 나면 당연히 좋죠. 석유 나면 좋죠. 당연히 네네. 좋은 건데 네. 왜 발표를 이렇게 아예 아니 시추만이 답이다. 마지막 방법이 시추라고 말하는 분한테 의지를 하면서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남는 거죠. 네. 참. 우리 김태선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고 울산시청에서 또 정책 담당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치와 정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신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치 이야기인데요. 정청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당대표가 대권 주자하고 같은 사람이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에 민주당에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이 사실상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서. 다른 대안도 없고요. 그리고 네네. 지금 뭐 원래는 당권 대권 분리라는 게 네네. 모든 대권 주자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대안이라고 누군가 나와야 안 돼요, 근데.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있나요, 누구? 그렇죠. 저는 이제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이 연임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당권 주자나 대권 주자 아닌 사람이 왈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당권 주자나 대권 주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저는 나와서 아니야 이재명 대표하고 나 경선할래 이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그거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들 정치적 계산이 있을 텐데 네. 저는 지금 판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가기 위한 그 민주당이 어쩌면 그런 판을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예. 아니 그 외에는 효율성의 다 없다고. 문제로? 그럼요. 예. 네. 애초에 다른 주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하자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누구 한 명 내가 이재명하고 한번 겨뤄보겠다는 거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뭐 거부권 행사며 특권 거부며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어쩌면 약간 그 나이브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엄중하게 국정이며 그 저희가 지금 대안 세력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답이라고 효율적 집중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보통 이제 우리 정당 운영의 방식을 민주 집중제라고 합니다. 민주적으로 하되 집중하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당은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획득이 정당의 첫 번째 목표는 권력 획득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민주적으로 운영하자입니다. 그래서 헌법 8조 1항이 정당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민주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판단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17년 대선 경선과 2022년 대선 경선에서의 우리의 이제 실수와 성공의 사례인데 2017년의 경선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이 세 분이 굉장히 의미 있게 경선을 하고 또 잘 융화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승리했는데 2022년에는 경선 과정에서의 파열음이 끝까지 이 통합적이지 못하고 맞아요. 하면서 집권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사실 생각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2017년과 2022년은 방금 말씀하신 많이 달랐던 것 같은 게 저희가 2022년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NY 이낙연 그 후보 쪽에서 소위 말하는 깽판 쳤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게 0.73% 석패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경쟁하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찌 정권 획득이 제일 첫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로 힘 모아서 가는 게 어쩌면 가장 그 정권 획득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태선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하고 앞으로 저희하고 어떻게 또 뜨겁게 만날지 네. 각오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 박진영 저희 사실은 형이라고 부르는데 진영이 형하고 한번 맞춰가지고 제가 그 의정 활동하는데 그 국회에서 궁금한 것도 많이 좀 그 답변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좀 클 수 있는 계기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박진영 선배님과 같이 한번 방송 잘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망받는 초선 김태선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진영의 작전 타임 세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태선 의원 어떠셨나요? 굉장히 개혁적이면서도 젊고 확신에 찬 목소리 너무 제가 들어도 듣기가 좋네요.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도 우리 김태선 의원 괜찮더라, 내용 좋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좀 전파를 해주십시오. 지금 박진영의 작전 타임은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TV에서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시청자가 좀 몰리고 있는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핸드폰 두 개인 분들은 양쪽에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네. 민주진영TV와 서울의 소리에서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는요. 한 주간에 있었던 문화계 소식들을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다른 방송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TV에서만 이 코너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화 콘텐츠학 박사 우리 백종훈 박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백종훈입니다. 처음 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지난달까지 방송했던 건 네네. 부캐. 예. 저의 부가적 캐릭터였고 부캐였다. 예. 원캐입니다, 이제. 원캐. 오늘부터 하는 게 원래 제 캐릭터로 네네네.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네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게 첫 번째가 이제 디즈니 영화네요. 디즈니 네. 플러스 OTT에 상영되는 영화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첫 방송인데 제가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이게 내돈내산입니다. 전혀 협찬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민주영 TV나 서울의 소리 TV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소개를 하면 또 이게 또 소비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네네.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네네네네. 내돈내산 네. 저희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설마 이쪽 주식 사놓고 방송에 출연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 주간의 검색량이라든지 노출량이라든지 MAU 활성화 지수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선정해서 소개를 네네네. 해드리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식이 삼촌인데요. 오, 네네네. 아. 이 삼식이가 무슨 뜻이에요? 송강호 배우가 출연해요. 네네. 한국 전쟁 시기에 네네. 송강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은 삼시세끼 다 예. 먹여준다? 네. 네.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이제 김산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김산이라는 캐릭터는 올브라이트 장학생 출신이에요. 변요한. 예, 네네. 변요한 씨. 네. 국가 재건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의 삼시세끼를 챙기겠다. 그 삼식이 삼촌과 김산, 변요한 씨가 합의 맞은 거죠. 네네. 지향점은 같은데 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 삼시세끼를 챙겼고 한 사람은 네네. 국민의 삼시세끼를 챙겼고 의미 있는 영화네. 라는 의미로 시작을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3.15, 음. 4.19, 5.16 역사적인 이야기가 다 담겨 있네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모티브화해서 네. 이 드라마를 끌고 가는데요. 프레스트 검프 비슷하네. 그렇죠. 네네. 예. 보통 이제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창조한다는 건 거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뭐 브리콜라주, 뭐 네네. 에디톨로지 예. 같은 하늘아래 새로운 건 새로운 없다. 건 없다. 네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적 사실 갖고 모티브했고요. 재밌는 건 제가 지금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오늘 뭐 시작하는 날이니까 드라마라는 것은 네. 굉장히 고차원어입니다. 상위 개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하면은 이게 드라마냐, 뭐 액션이냐, 영화냐, 뭐냐 이렇게 하는데 예. 이제 장르적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 네. 것이 드라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무용, 뮤지컬을 다 포함하는 게 사실 드라마예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서사적 구조, 내러티브를 배우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게 드라마거든요. 네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영화든 무용이든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드라마의 하위 구조인 거죠. 그럼 서사가 있는 거는 다 드라마다. 예, 배우의 이렇게 규정이 되네요. 통해서 그렇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K-팝, K-드라마, K-무비 이렇게 가잖아요. 고유명사가 돼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사실 한국의 드라마 체제를 이해를 못 해요. 미국에서는 TV 쇼, TV 네네.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한국에서도 연속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연속.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드라마라는 건 상위 개념이고 우리 지금 삼식이 삼촌도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TV 영화인데 TV 영화인데. 또 자기들 말로는 TV 쇼, TV 시리즈, 연속극인데 TV 시리즈인데. 예. 네. 이걸 왜 드라마라는 상위 개념을 장르화시키지? 네. 그래서 재밌는 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네. 됐네요. 네. 한류가 이제 등장을 하고 국민들,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K 드라마가 어쩌면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표현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네. 드라마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익스큐즈 이해한다. 네, 예. 한류 대단하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할리우드가 있죠. 네. 인도에 발리우드가 있죠. 네네. 발리우드는 중간에 뮤직 드라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난데없이 갑자기 이제 막 그 무희들 오고 막 그렇죠. 갑자기 뭐 노래하고 춤추고 막 난리 이러잖아요. 나죠. 네네. 근데 발리우드 그냥 고유명사가 됐어요. 네네. 너희는 그런 거야 인정. 근데 한국도 뭐 미학적으로 뭐 영화사 쪽으로 봤을 때는 드라마라는 게 굉장히 상위 개념이지만 네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K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해. 이건 인정. 한국에서는 통용되는 개념. 전 세계인들이 너희들께 것들을 인정해 줄게. 아, 그러니까 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네요. 한국에서 나오는 이 시리즈물들은 드라마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거야. 얘기하는 드라마라고 거야. 하는 예, 거야. 예. 야. 그러니까 K-팝이 사실은 아이돌 중심의 네네. 뭐 집단 무용, 뭐 집단 게 하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의 네, 장르로 예. 똑같이. 그 뭐 느낌 이런 느낌이 드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 카피하잖아요. 복사해오는 걸 쓸 옛날 어른들은 제록스 회화. 네, 그렇거든요. 그렇죠. 제록스라는 이 카피 기계가 제일 유명했으니까 제록스 회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빨래를 삶는 것을 락스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독점적지를 네. 형성하는 네. 의미로서의 드라마라는 것이 한국의 문화 상품이 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시네. 그 네. 문화의 힘이죠. 그래서 이제 왜 제 이야기를 또 왜 또 꺼내냐면 송강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드라마가 이게 첫 출연이거든요. 네네. 송강호 배우가. 그래서 백상예술대상에 드라마 부분 시인상을 받겠다. 어. 대배우가.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시인상이지 네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드라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보통 이제 영화 평론할 때 네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감독 중심으로 가느냐, 감독 중심으로 가냐. 캐릭터 중심으로 가느냐, 아, 네. 아니면 내러티브, 서사 구조, 스토리, 아니면 영화 기법, 뭐 줌인 페이드 아웃, 줌아웃 페이드 인, 알프레드 히치콕 결국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이코 현기증 세, 뭐 플래시백, 클리셰, 맥커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식이 삼춘에도 플래시백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플래시백은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는. 아, 뒤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드러리스트 보면요, 컬러 화면에서 블랙 화면, 흑백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여기도 이제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더라고요. 여기 이제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죠. 네네.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의미. 네네. 이걸 이제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도 자주 썼던 네네. 방법이고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5.16이 아마 이제 성공이 된 것 같아요. 5.16 이후에 다 잡혀오잖아. 예, 예. 삼식이 삼촌도 예. 잡혀오고 변요한도 잡혀오고 그 상황에서 돌아가는 근데 거죠. 모든 출연자들이 잡혀온 사람들이 다 삼식이 삼촌만 얘기하는 거야. 그 삼식이 삼촌 도대체 누군데? 네네. 라고 하면 삼식이 삼촌이요. 삼식이 삼촌이요. 삼식이 삼촌이요. 예. 도대체 누군데? 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삼식이 삼촌이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쭉 흘러가죠. 그 영화 생각나네. 유주얼 서스펙트. 그렇죠. 예, 유주얼 서스펙트도 그런 느낌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카이저 소재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돌아가고 하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 잡혀온 어리버리한 사람이 카이저 소재잖아요. 네. 그죠? 그걸 이제 맥커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맥커핀, 그 영화 기법 중에 뭐냐면 이런 거죠. 감독이 자꾸 암시를 줘요. 암시를 준다. 네. 저놈이 살인자야. 근데 살인자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네네. 근데 그 결말에 가면은 살인자가 아니야.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었어. 네네. 관객을 의도해서 관객을 모독시켜버리는 영화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서도 아직은 이제 결론이 다다음 주에 납니다. 이거 네. 청기누설인데 네. 다다음 주에 끝납니다. 다다음 주에 3부작 연속으로 반영을 합니다. 네네. 예, 보통 일주에 2부작 방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줄거리는 그렇고요. 뭐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또 박정희 군부 쿠데타까지. 저 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송강호 배우가 아직도 사투리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국민 배우가 되고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지 저 이건 늘 궁금했어요. 박지영 교수님이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사투리 쓰시잖아요. 저 서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송강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송강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똑같은 K 드라마하고 비슷한 느낌이네. 그렇죠. 송강호는 약간 사투리가 남아 있어도 송강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원래 이게 드라마라는 것이 장르적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건데 한국이니까 장르로 자리 잡았다. 그렇죠. 네. 송강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 신현식 감독. 네네 감독. 이게 지금 우리 삼식이 삼촌의 감독이 신현식 감독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송강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송강호는 대배우란 이야기인데 신현식 감독 좀 생소하잖아요. 네네. 누군지 몰라요. 예. 네. 보통 이제 봉준호도 아니고 저기 오늘 누구야? 처음 뵀지만 예. 예전에 박찬욱도 제가 아니고. 꿈속에서 교수님이랑 방송을 할 때 페르소나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어요. 네.
송강호는 박찬욱의 페르소나냐, 그렇죠. 봉준호의 페르소나냐, 김지훈의 페르소나냐 하는데 이 정도로 이제 김지훈은 조용한 가족 생각나고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그다음에 박찬욱은 저기 복수 시리즈.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올드보이,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이제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하고 괴물, 기생충. 설국열차, 기생충. 네, 그리고 설국열차. 예. 근데 신현식 감독,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신현식 감독이 사실은 별명이 충무로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충무로의 이야기꾼. 아, 그럼 시나리오 작업에 참석 많이 굉장히 한 사람이네. 각본을 잘 쓰세요. 네네. 예. 예전에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동주. 동주, 흑백으로 동주. 네네네. 예.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갤lum치는 완벽한 방법도 있었고 압구정이라는 그 마동석이 나왔던 코미디 영화. 아, 봤습니다. 또 네. 이야기를 만들었고. 근데 재밌는 건 신현식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관계가 좀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세 번째 작품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미집이라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그 성공 감독이 못했잖아. 예, 네, 보긴 했습니다. 시대는 제가. 이제 네, 네. 검열시대에 나왔던 예. 네. 거미집의 각본 그리고 아직 개봉 안 했는데 1%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1%라는 영화의 주연이 송강호입니다. 아. 감독 각본은 신현식 감독이고. 근데 재밌는 건 1%라는 영화가 이제 배우 아, 감독인데 그거는 이제 OTT가 아니고 영화로 개봉하는구나. 모르겠어요. 네. 어딜 때까지 영화는 만들어졌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봉일 중심으로 우리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생각하죠. 네. 아, 저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고 하는데 사실은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개봉 타이밍을 재는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네. 흥행에 대한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하는 1%의 영화에 신현식이라는 감독이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안 시기가 하필이면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한 이후예요. 아니, 이름도 없는 감독이 네. 세계적인 배우에게 그게 제안해서 먹혔다라는 근데- 것은 송강호가 그 감독을 인정한다는 거네. 그렇죠. 충분의 이야기꾼이고 과거에 또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충분한 영향이 있고 굉장히 또 이야기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가는 재주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미 송강호 배우와는 이제 관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삼식이 삼촌 네, 세 알겠습니다. 번째 작품으로. 자, 그러면은 요 그 보시기에 삼식이 삼촌 히트 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게 검색량 같은 걸 보고 지금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4배우 투자했거든요. 많이 투자했네. 근데 검색량을 보면 신상 출시 효과는 처음에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심지어 송강호 배우마저도 삼식이 삼촌 영화 검색에서 떨어져요. 물론 디즈니 플러스 내에서는 3등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검색량을 보면은 굉장히 좀 하락한. 이거는 근데 전 세계로 노출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적자를 벌진 않겠네요? 투자는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OTT 구조가 네네. 내가 투자할 테니 판권도 나한테 줘.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럼 있긴 한데. 결국은 그 감독과 배우는 개런티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뭐 런닝 개런티라든가 수익 구조 배분은 없는 거네요. 네. 그럼 이게 사실은 OTT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장악하는 이런 그 플랫폼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네요. 두 그죠?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문화 자본주의를 통해서 잠식하는 영향도 있고 악영향. 근데 어찌 보면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투자자를 펀딩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벤처 영화인들. 예, 이분들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예, 그 대신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이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한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투자한 만큼 혹시 흥행이 안 돼도 이 판권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이 판권을 가지고 나중에 뮤지컬 만들 수 있고 게임 만들 수 있고 웹툰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좀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플랫폼도 그 네트워크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요즘 뭐 좋잖아요. 그 독도회 같은 경우도 일본어로 네네. 번역했다가 바로 네네. 지적받고 네네. 이게 이제 그럼 우리 OTT로 독도 영화 하나 만들까요? 독도 경비대 옛날 스토리 이런 걸로 영화 하나 만들었으면 독립영화. 좋겠네요. 다큐멘터리 영화 네. 거기에 조금 위트를 넣으면 페이크 다큐. 근데 네. 재밌는 건 이제 이게 좀 흥행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3.15, 4.19, 5.16이 사실은 50대, 너무 옛날 60대가 이야기야.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네네. 보통 이런 데에서 장치를 걸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아이돌 배우를 넣는다. 네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의 티파니 형이 나오긴 해요. 티파니. 네네. 원래 스테파니 영황인데 성 네. 황씨예요. 네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드물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매체
5, 60대가 접근하기 좀 힘들고 네.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기는 하는데 꽤는 방법이 넷플릭스로 들어왔으면 나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접근을 했습니다. K 드라마 열풍이 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전시회 이야기입니다. 네. 전시회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그 화가죠. 에드바르 뭉크 맞나요? 예, 에드바르 뭉크. 예, 에드바르 뭉크, 예, 절규 유명한 그렇죠, 이게 스크림. 예,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절규 유명한 그림이죠. 네. 그런데 예, 좀 그 스크림 영화의 또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네네. 예. 또 대표적인 그림들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또 마돈나. 아 이분이 이게 혈기, 마돈나예요? 예. 근데 왼쪽에 마돈나는 약간 종교적인 의미하고 같이 네, 포함된 건가요? 예, 예. 아니면 그냥 섹슈얼리티인가요? 지금? 섹슈얼리티 포함해서 네네. 뭉크의 또 세계관이 좀 비춰지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일단 그림 쭉 보시면서 제가 또 한번 설명 넘어가 드릴게요. 그림 다 한번 그 보여주시죠. 다음에 살인녀, 예. 마라의 죽음 이렇게 되거든요. 저 마라는 옛날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마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림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좀 간단하게 예, 설명해 그림의 흐름을 주시죠. 보면 이제 네네. 뭉크는 대표적인 작품이고 마돈나에서부터 마라의 죽음까지 여성이 점점 괴물화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뭉크는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 미술사를 보면 정반합의 계속 대결이거든요. 네네. 정이 있으면 그렇죠. 반쪽 예, 예. 운동으로 사실주의 왔다가 인상주의 왔다가 표현주의 갔다가 입체주의 가는데 표현주의도 인상주의에 반해서 나왔고요. 인상주의는 사실주의에 반해서 나왔는데 표현주의는 인상주의보다 더 작가관이 강해져요. 강해지는 거죠. 추상이 모네가 해돋이를 보고 내가 인상받았어. 네네네. 그러면서 인상주의가 시작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사실주의예요. 네네네. 있는 그대로. 전면파 다 찍어서 예. 그리잖아. 그게 이제 구상미술이라고. 구상미술. 예. 있는 걸 그대로. 네. 근데 점점점 추상미술로 바뀌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인상주의, 표현주의라는 사조를 겪으면서 이제 네네. 이해가 안 되는 그림들이 나오죠. 해설가가 필요한 거고.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에드바르 뭉크가 네. 왜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까? 뭉크의 삶을 좀 봐야 돼요. 네네. 5살 때 어머니가 33살의 어머니가 결핵에 걸려서 숨지십니다. 돌아가세요. 15살 때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누나는 결핵으로 또 엄마와 같은 네. 결핵으로 죽고 그러니까 5살에 어머니가 죽고 8년 지나서 13살에 누나가 죽고 여동생도 창난 증세에 얼마 뒤에 정신병원에서 죽어요. 주위의 여성들이 다 죽었네요. 유년기에 엄마와 누나와 여동생, 가족 여성 3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네. 뭉크는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병들어 죽는 사람? 죽음과 절망의 네.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뭉크의 삶이. 네. 그러다가 청년 뭉크 시절에 네. 뭉크를 좋아하는 여성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뭉크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 죽음과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여성은 뭉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네. 근데 뭉크가 그걸 못 받아들여. 둘 간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겠죠. 여성이 총을 쏩니다. 뭉크한테? 예. 네. 근데 뭉크가 하필이면 손가락이 잘려요. 그 총알에. 네.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손가락이 잘린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성기에 대한 변주곡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뭉크는 여성에 대해서 아까 작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살인녀, 흡혈귀, 죽음 이렇게만 보여지는 거죠. 뭉크는 그럼 결혼을 안 하겠네요? 안 하죠. 여성 자체가 두려움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의 세계관에서 여성을 표현하는데 구상미술이 아니잖아요. 있는 네. 그대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작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관객에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뭉크의 삶 속에 여성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살인자의 모습, 죽음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구나. 거세의 변주곡이라고 이야기해요. 손가락 잘린 걸요. 오이구, 예. 근데 재밌는 건 인상주의가 제가 이제 기술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주의 때요. 카메라가 발명이 됩니다. 1840년도부터 사실주의가 들어가거든요. 그 사실주의하고 카메라하고는 굉장히 그 친화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1839년도에 루이 다게르가 다게르 타입을 발명을 하는데 그때는
8시간이 걸려요. 장면을 찍는데 노출 네네. 시간이. 네네. 그러다가 1840년이 돼서 순간 찍을 수 있는, 지금처럼 순간 아니지만 8시간이 아니 보다 짧은 시간에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찍을 수 있는. 그러면 사실주의가 필요 없네. 미술가들은 똑같이 그리는 게 필요가 없네. 예, 나는 애써서 그렸는데 네. 이제는 8시간이라 그거를 경쟁력 있었는데 네. 카메라에 사진이 나오니까 사진주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이 과학과 예술의 이 상관관계가 있네요. 그 기술과 예술이 테크네 시대의 기환이라고 하는데 네. 아르시스 롱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길다라고 하잖아요. 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인데? 의사잖아요. 의학 선수 할 때. 네. 예술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기술, 예술, 주술, 마술 하나의 언어였어요. 수술. 그리스어로 테크네, 네. 로마어로 아르스. 테크네는 테크놀로지, 아르스는 아트. 근데 이게 하나의 의미였어요. 갑자기 주술하고 그 코바나 컨텐츠가 생각나네요. 네. 주술과 코바나 컨텐츠 관계도 생각나네. 네. 그래서 인상주의도 재밌어요. 자, 기술, 예술, 제가 이제 관계를 이런 제 이제 세계관이 관점이 이루기 때문에 예술을 바라보는 인상주의가 나올 때요. 네. 1872년도에 모네 인상으로 시작하거든요. 1894가 우리 저 성남의 네이버 사업 가면 1894돼 있잖아요. 네. 네.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시기. 어. 인상주의가 나올 때 증기기관차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재밌는 건 물감을 돼지 오물 그 오줌보로 네. 물감을 쌀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요. 아, 야외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기차 타고 갑니다. 네. 그 야외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죠.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의 테라스. 네. 심지어 고개까지 기차 타고 와. 여기 풍경 좋으니까. 네. 밖에 나가도 물감이 안 말라. 그럼 실풍경화를 야외 나가서 직접 그리는 예. 시대가 왔다 이런 뜻이네. 예. 그런데 카메라가 있으니 예. 내가 받은 인상을 가지고 나를 매개로 해서 내가 저 해돋이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저 사진 속 해돋이지만 나를 통해서 나오는 해돋이는 틀려.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게 나오거든요. 기술과 예술이 항상 같이 가는. 이건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좀 더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 지금 이거는 전시회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하고 있고요. 네. 5월 22일에 시작이 됐고 9월 19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뭉크에 대해서 뭐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네. 에드바르 뭉크, 사실은 영화의 스크림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고요. 왜곡과 과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주의의 거장. 마침 또 우리 예술의 전당에 왔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던 그림들을 지금 예술의 전당에 그렇죠. 다 모였다고 해요. 네네. 여름에 또 전시장 가면 시원하잖아요. 네.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관람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를 관람할 때 두 가지 방법인데요. 아무런 배경지시 와서 진짜 감정적으로 느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을 갖고 이성적으로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어느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감성과 이성.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알고서도 보고 모르고서도 보고 그게 그 한 사람한테도 가능합니까 그게? 근데 모르고 보면 용감할 수가 있는데 네네. 뭐 주관화 시켜서 나의 감정이라는 건 주관적이니까 나는 뭉크를 보고 기뻤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때 네. 저의 주관적 해석으로는 안 되잖아요. 객관을 이야기하고 주관을 이야기해줘야 되겠지. 일반의 사람들이 그래도 커먼 센스 할 수 있는 네네. 공통적인 분모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평면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저만의 것들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이 전시회를 정치적 사진 찍기용으로 이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백종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술은 예술일 뿐 네. 고민하지 말자. 네, 예, 끝날 때까지 잠깐 앉아 계셔 주시고요. 네. 자, 서울의 소리하고 민주진영 TV에서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쪽으로 넘나드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 프로에 문화도 이야기하고 경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회적 현상들을 이야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요. 학문의 대종이다. 사회적 이슈와 갈등의 총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샀는데 벽돌 하나하나씩 올리지 않고 막루만 쌓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정치 공부, 정치 고관여층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 특강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으면 굉장히 쏠깃해요. 지금 정세는 어떻고, 이 정세는 어떻게 돌파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제대로 성을 쌓아가지고 대통령이 될 만하고 국가를 운영할 만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 이슈만 쫓아다니고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TV에서는 정치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계층과 계급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력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문사회학적으로 풍부해야만이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전달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교양 있는 정치 이해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요, 단발적 선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이 될 것인가? 저희는 여러분들께 정말 교양 있고 그다음에 정치 현상을 깊이 이해하면서 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같이 헤쳐가 나가는 그런 시민들로서, 깨어있는 시민들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진영의 작전 타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